미국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리츠 상품들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츠들이 배당을 기가 막히게 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럼 하나만 더 소개를 네네. 시켜드릴게요. 한국인들이 특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ETF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라는 ETF입니다. 예, 왜냐면요. 네, 지구 위에 돈 되는 모든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요, 있어도 걱정, 또 없어도 걱정인 자산인데요. 규제에 출렁출렁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 부동산은 이 정책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아서 중장기 예측이 가능한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요즘은 ETF, 리츠, 크라우드 펀딩까지 이제는 집도 간접 투자하는 시대인데요. 오늘의 글투템 해외 부동산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현금이 흐르는 자산으로 주목받는 해외 부동산. 현지 시장의 구조부터 리츠, ETF, 간접 투자 전략까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세듀 조재영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재영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 이 자산이 100억이 넘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작년 기준으로 이 자산의 무려 61.7%를 부동산에 넣었다. 네. 이런 통계를 봤는데 미국 부자들도 이거랑 비슷한가요? 좀 형태는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그런데 미국은 아무래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본이 되죠.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는 아무래도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고물가.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물가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 네. 이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해지는데 이제 실물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 해도 또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 그래서 특히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특히 상업용 부동산 등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관점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뭐 거주도 거주지만 네. 투자 개념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안 좋은 아파트나 이런 데 살아도 앞으로 재개발되거나 혹은 가격이 오른다 하면은 가서 이제 버티는 네. 그런 분들도 많고 그렇죠. 몸빵이라고 하죠. 몸빵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 미국 분들은 요거를 투자 수단으로 많이 보나요? 아니면 그냥 거주용으로 하나 뭐 가지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나요?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거주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강했다면 네. 이제는 투자, 그런데 투자를 거주용 부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상업용 부동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섹터의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작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간접 투자 상품, 아까 말씀하셨던 예. 뭐 리츠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해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도 우리도 처음에는 주식에 무조건 직접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가 이제는 그래 전문가에게 맡기자 해서 펀드나 뭐 ETF 이런 식으로 발전하듯이 부동산도 우리는 부동산 하면 다 직접 투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제 간접 투자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많은 선택과 뭐 많은 자기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넣고 네. 뭐 갭 투자라 그래서 전세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역시 금융의 나라 미국답게 요거를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서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많이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뭡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심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실이 되고 있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을 분석할 때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듯이 그렇죠. 부동산도 제대로 임대가 돌아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니 해도 금리입니다. 금리. 네. 집을 살 때 우리도 네. 100% 내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이제 론을 해서 집을 사는 것처럼 미국 부동산도 또 미국 부동산은 뭐 30년 모기지 이런 것들이 워낙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빚을 집니다. 근데 이 금리가
지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미국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현재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 높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면도 분명히 투자 기회로 볼 수도 있죠. 그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는 이 대출을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네, 고정금리를 많이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이제 모기지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래도 선택권이 있는데 미국은 훨씬 더 고정금리를 선호를 합니다. 어.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장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고정금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네. 좀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기대 심리들이 많아서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비율로 보면은 미국이 고정금리 모기지를 훨씬 더 선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모기지 이율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예. 뭐 제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다가 부동산을 사면 네.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집 사는 게 좀 어렵나요? 쉬운가요? 규제나 뭐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예, 부동산 소유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보통 뭐 중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네. 중국은 특히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건물을 뭐 100년 이렇게 임대하는 컨셉이라면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고 대출도 충분히 빌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물론 거기에서 일하고 거기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보다 뭐 금리 여건이 조금 높다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미국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은 100% 투자 목적으로 사기는 어렵고 그렇죠. 유학가 있는 자녀가 어차피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것 좀 아깝고 네. 또 투자 수익도 누려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내 노후도 좀 준비해 볼 수도 있고 네. 비즈니스적인 수요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걸로 예. 좀 많이 투자를 한다. 알겠습니다. 요게 주마다 세금도 다르고 규제도 달라서 우리나라처럼 뭐 언제든지 임장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 끝에서 끝까지 또 임장 다니려면 이거 얼마나 또 멀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요게 직접 투자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나요?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확률의 게임일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좋은 집을 산다면 당연히 간접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 좋은 물건을 고를 확률이 높지만 네. 미국에서 내가 더 좋은 물건을 찾겠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발품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평균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또 섹터를 내가 잘 골라서 하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 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수요가 아니라면. 간접 투자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리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츠. 예, 리츠는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돈이 없다. 그러면 1,000만 원씩 1,000명이 모이면 이게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씩 모은 돈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얘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여기서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 1,000명에게 나눠주는 네. 이제 법인을 우리는 리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츠 중에 상당수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삼성전자 주식처럼 내가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왜 살 때는 좋지만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파는 게 네, 또 고민이잖아요. 맞죠. 근데 리츠는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점, 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세금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예, 이런 점들이 매력 있는 바로 리츠가 가장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고요. 근데 리츠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대부분 하나의 섹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주지 리츠, 데이터 센터 리츠, 오피스 리츠, 헬스 센터 리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골고루 좀 담고 싶다 하면은 뭐 잘 알고 계신 ETF. ETF. ETF에서 다양한 리츠들을 담아서
난 여러 가지 리츠를 사고 싶은데 ETF를 통해서 다양한 섹터의 리츠를 한꺼번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또 ETF를 통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도요? 부동산에?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은 뭐 정통적인 금융 상품은 아니지만 네. 일종의 뭐 조각 투자라고 할까요? 어. 내가 이 집 살 건데 돈 좀 모아봐 네. 해서 보통 뭐 플랫폼을 활용해서 네. 소액들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수익이 나면 다시 나눠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설명해 주신 ETF나 리츠나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측에 대한 그런 수요도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네. 어. 미국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리츠 상품들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츠들이 배당을 기가 막히게 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리츠 하면은 일단 배당 수익이 최고의 그야말로 덕목이 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츠가 이제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츠예요. 네. 예, 이 티커를 O를 씁니다. 근데 이 리얼티 인컴은 무려 25년 이상 배당금을 한 해도 줄이지 않았어요. 와.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30년, 25년 전에 리얼티 인컴을 샀다. 네. 그러면 매년 고정되거나 증가하는 배당금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렇네요. 예.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꼬박꼬박 나한테 뭐 증가하는 배당을 갖다 주니까 뭐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죠.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배당 성향 요새 굉장히 지금 이슈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에서도. 근데 이미 리츠는 90% 이상 배당 성향을 유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는 돈은 다 배당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쏠쏠한 거죠. 오. 네, 그래서 리츠는 가장 대표적인 배당주다라는 말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마찬가지고요. 또 미국 부동산 ETF 중에 고배당으로 유명한 VNQ, 네네. IVR 이런 종목이 인기 많다고 하는데 네. 이런 종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ETF 고를 때 나한테 맞는 거나 혹은 매력적인 거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팁을 좀 알려주시면. 네,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리츠 요게 기본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VNQ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모든 섹터의 리츠들을 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피스 리츠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요. 예. 일부 뭐 호텔 리츠, 물류센터 리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상장된 리츠가 딱 25개거든요. 네. 그런데 이 VNQ에서는 뭐 물류, 데이터 센터, 헬스 케어 등등등 뭐 온갖 리츠들은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NQ가 가장 그 대표적인 리츠 ETF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네. 한번 들여다봤어요. 뭘 갖고 있나 했더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헬스케어 리츠가 13.2%로 제일 많고요. 마찬가지로 리테일 리츠, 그러니까 뭐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네. 상업용 부동산에 하는 게 13.2%. 그리고 세 번째가요. 요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텔레콤 타워 리츠라는 겁니다. 텔레콤 타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통신탑을 네. 통신 회사에서 세웁니다. 송전탑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 세워요. 네. SK텔레콤에서 따로 세우고요. KT가 따로 세우고 네. LG 플러스 따로 세우고. 그래서 5G가 문제가 됐던 거죠. 네, 좀 낭비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통신사가 세우지 않고요. 이런 통신탑만 세우는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통신타워를 딱 세워놓고 뭐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안테나를 다 달아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데요. 이 미국에서 제일 큰 이제 아메리칸 타워라는 그런 데서는 뭐 그 통신 타워만 전 세계에 22만 개가 넘는 타워를 세워놓고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것도 진짜 부동산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 네. 심지어 유지보수 비용은 통신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죠. 네. 예. 그래서 요런 그 우리나라에는 좀 없는 스타일이죠. 어. 텔레콤 타워 리츠의 세 번째로 많은 그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헬스케어 리츠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거 병원 같은 거예요? 병원도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딱딱 구분이 돼 있죠. 요양병원, 네. 요양원 이게 구분돼 있는데 뭐 요런 데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혹시 미국 주식 중에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알죠. 그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그 헬스케어 네. 회사인데 우리나라는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양로원, 양로병원도 하고요, 보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 관련된 기기도 만들어서 팔고요. 이거를 한 회사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다 나뉘어져 있지만 네. 뭐 앞으로 헬스케어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회사 또는 거기에 빌려주는 이제 리츠도 활성화될 걸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럼 하나만 더 소개를 네네. 시켜드릴게요. 한국인들이 특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ETF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IYR이라는 ETF입니다. IYR. 예, 왜냐하면요. 이따가 다시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는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ETF를 한국에서도 거래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은 그 추종 지수가 바로 그 다우존스 부동산 지수인데요. 이 IYR이 그 다우존스 부동산 지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다우존스 부동산 지수에 투자하는 ETF야라는 네. 것은 이 IYR을 거의 카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I 하면은 떠오르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I? iShares니까 네.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하는 또 부동산 펀드가 있어요. 네. 얘를 제일 많이 넣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웰타워라는 웰타워? 웰타워가 역시 그 헬스케어 리츠입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뭐 아메리칸 타워, 그다음에 프롤로지스라는 그 물류센터, 그 다음에 오라는 리얼티 인컴, 그렇죠. 요것도 들어가 있고요. 뭐 에퀴녹스,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로 채워놓은 ETF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ETF를 꼽자면 네. 아까 VNQ하고 IYR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구성은 또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 IYR 그 수익률을 제가 보니까요. 네. 좀 매력적이에요. 왜요? 일단 10년 누적 수익률이 네. 80%가 넘습니다. 괜찮죠. 네. 왜냐하면 뭐 내가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스테이블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10년 누적 수익률 80%면 그러게요. 맘 편하게 전 이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큰 덩어리 큰 자산은 여기 넣어두고 그냥 맘 편하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1년, 3년, 5년, 10년 수익률을 봐도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어요. 와.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렇네요. ETF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배당도 잘 주면서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누적 수익률도 높고. 네네. 리츠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들에 투자되는지,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상업용 그리고 따로 구분이 있는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예. 미국의 그 리츠 섹터를 좀 크게 나누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가 뭐 가장 대표적이겠죠. 오피스. 예. 물론 이제 대부분 다 대형 오피스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물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창고 이런 개념이겠죠. 네.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이런 그렇죠. 거. 예. 네. 프롤로지스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세계에서 제일 큰 리츠라고 말씀드렸던 리얼티 인컴은 역시 리테일에 투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거. 예. 주거는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인 거죠. 여러 섹터 중에 하나일 뿐 주거를 뺀 나머지는 전부 상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호텔 리조트에 투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많이 발달 안 했는데 미국의 이 개인 창고 요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도 있고요. 게러지 네. 형태로.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메리칸 타워. 그다음에 요새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예. 데이터 센터 붐이 뭐 네.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좀 있대요. 그 너무 물을 많이 쓰고 네.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요즘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나오고. 처음에는 막 유치하려고 그랬다가 네. 요새는 내보내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요 중에서 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물류창고, 뭐 주거, 데이터 센터, 헬스케어도 아까 말씀하셨고 리테일, 호텔 뭐 등등 있는데 여기서 가장 트렌디하게 좀 핫한 거 네. 그리고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드린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 예. 너도 나도 지금 특히 AI 센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한 데이터 센터였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가 좀 각광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네. 스마트폰으로 하던 게 그냥 단순하게 문자 보내고 뭐 검색하고 요 정도였다면 요새는 아예 영화를 보잖아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통신 탑에 투자하는 리츠도 좀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금리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파월이 금리 결정하는 거 누가 맞추겠습니까? 근데 부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지금은 금리 추이를 봤을 때 리츠나 이런 부동산 관련된 투자는 들어가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할 때일까요? 어쨌든 나올 때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확률적으로 네.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뭐 직전에도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요새는 왜 0.5%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리츠의 천적은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절은 거의 이제 저물어 간다. 네. 그러니까 힘든 시절을 많이 이겨냈다라고 보는 거라서 지금 타이밍은 그래 최소한 올라가진 않을 거고 네. 타이밍의 문제일 뿐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금리는 리츠에게 우호적인 상황을 마련해 줄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자 부담 올라가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츠의 그 배당 수익률이 다른 그 투자 수익률보다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별로 매력도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내려오면 이 안정적인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이제 좀 더 돋보이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질문이기는 한데 이 리츠나 부동산 투자는 금리에 민감하고 금리는 또 환율이랑 연동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네네. 달러 약세고 원화 강세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달러로 수익을 받더라도 내가 원화로 이걸 바꾸면은 원화 강세기 때문에 네네. 수익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좀 수익을 좀 환차 손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미국 내릴 때 한국도 좀 시차가 있지만 같이 내리니까 환율에 대한 그런 걱정은 주로 많이 안 하는 편입니까? 이거는 일종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픈, 장기적으로 네. 강달러를 예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환에 오픈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미국 리츠 ETF를 따라하는 ETF는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환회지가 되는군요. 네. 그러면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 그 ETF의 수익만 가져갈 수 있다는 또 매력적인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죠. 네. 크라우드 펀딩도 좀 핫하다고 하는데 요 상품 좀 간략하게만 브리핑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그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비클을 하나 중간에 놓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새나간 로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컨셉에서 아주 훨씬 작습니다. 규모는 내가 뭐 요 조그만 빌딩 아니면 조그만 아파트 요걸 살 건데 나 돈 좀 빌려줄 사람 또는 내가 이거 투자할 건데 돈 좀 빌려줄 사람 요것을 요새 뭐 네트워크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직접 모아서 투자할 수 있고 그 대신 수익률은 좀 높겠죠. 네. 하지만 뭐 기존 정통 금융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추가되는 몇 퍼센트 먹겠다고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아직 많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은데 내가 검토해보고 확실하다면 해보겠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저는 그거 외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리츠나 ETF 워낙 좋은 대안들이 많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 네. 최소 투자금 뭐 이런 게 10,000원 단위도 있네요. 아니 근데 리츠도 5,000원입니다. 아, 액면가가 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10,000원이 적은 게 아닙니다. 네네. 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하면은 뭔가 비주류의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이. 뭐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네. 조달하려고 하는 쪽도 보면 어쨌든 정상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좀 뭔가 불편하거나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직거래죠, 뭐. 네. 요즘 국내에서도 이제 미국 부동산 ETF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직접 미국 ETF를 내가 직접 사는 거랑 또 국내 상장 ETF인데 아까 말씀하신 환해지되는 상품들 네. 뭐 이런 걸로 좀 거쳐서 사는 거랑 이게 두 개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존스 부동산 지수를 쫓아간다 하면은 그 수익률은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네. 다만 한국에서 살 때는 이제 환해지를 걸어놨기 때문에 달러 변동성 영향을 받지 않겠다. 하지만 또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이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이런 네. 선택지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세금 문제인데요. 한국의 ETF는 한국에 상장된 ETF는 국세청에서 볼 때 펀드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 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매기는 거죠. 네. 그런데 외국에 상장되는 ETF는 특히 미국에 상장된 ETF는 주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 돈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해외 주식 그래요? 양도소득세는 22%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액주주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는 배당소득세는 15.4%고 해외 주식에서 번 돈은 22%니까 그 차이가 한번 있네요. 차이가 있죠. 그 대신 내가 좀 돈 많이 버는 네. 종합소득세 극단적으로 49.5% 내는 사람이다 하면은 오히려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미국 걸 직접 사서 돈을 벌면은 세금을 절반 이하로 낮출 줄일 수도 수 있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상황에 맞게 아하. 한번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시차라든지 이런 걸 시차. 보면 내가 뭐 한국에 상장이 내면 거래하기 쉽잖아요. 네. 네, 그런데 미국 건 자다가 일어나서 거래를 하거나 걸어놓거나 해야 되니까 그런 접근성이나 편의성은 한국에 상장된 ETF가 훨씬 좀 편하죠. 네. 근데 사실 뭐 이런 상품의 성격상 네. 뭐 매번 들여다보고 막 뭐 그쵸. 넣었다 뺐다 하진 네, 않으니까. 맞습니다. 예. 각자의 매력이 또 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를 해 봤는데 뭐 다른 쪽 있잖아요.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뭐 동남아 요런 리츠도 보이던데 여기도 좀 미국이랑 비교하면은 좀 메리트가 있습니까? 물론 사이즈 면에서는 뭐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리츠 시장의 한 60% 정도를 미국 리츠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좀 특이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네. 리츠 시장이 그 싱가포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네. 예. 그 아까 그 제일 크다고 하는 미국도 한 6, 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두세 배 가까이 되는 거죠. 싱가포르 같은 데가 굉장히 리츠가 잘 발달돼 있는데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싱가포르는 좀 특이한 부동산 정책이 있어요. 전 국토의 거의 9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비슷하네요. 네.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거주하는 그 주택도 네. 85% 정도가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은 아무래도 내 집에 투자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 뭐 그런 내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싱가포르는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으로서 리츠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지 좀 않나? 활발하지 뭐 않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미국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캐나다는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리츠는요. 1년에 2번 배당을 주거나 4번 배당을 주거나 보통 이렇고요. 네. 미국은 대부분이 월 배당이긴 한데 뭐 거기도 분기도 있고 합니다. 캐나다는 모든 리츠가 월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월세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리츠도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놓치는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환율 얘기 좀 해주셨고 네네네. 세금도 얘기해 주셨고 그렇죠, 한데 그렇죠. 놓치는 부분 체크해야 되는 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리츠는요. 딱 보면 이 빌딩에 투자하고 있어. 이 창고 내가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봤어. 이걸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뭐 해외 리츠는 뭐 글자로는 보이지만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구글 거리 뷰. 그렇죠. 그거 가능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그 물건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 네. 미국 리츠나 미국 리츠 ETF는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섹터?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그 빌딩 하나하나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피스 섹터 리츠에 투자할 거냐, 헬스케어 섹터 리츠에 투자할 거냐 이거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송전탑 앞으로 그렇죠. 이런 뭐 네. 데이터의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늘 것 같으면 그렇죠. 송전탑 리츠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리츠는 이 섹터 중심이라고 네. 보는 게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섹터가 중요하고 한국은 실제 그 물건을 충분히 이제 볼 수가 있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부동산 리츠 이런 거 매력적이라고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땅을 사는 건 공간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사는 것이라고들 하는데요. 오늘의 글투템 해외 부동산 투자의 숨은 미래 잠재력부터 뭐 ETF, 리츠, 크라우드 펀딩까지 전략 포인트를 촘촘하게 짚어주신 우리 웰스에듀 조재영 부사장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